2023년도 채권시장 전망이 벌써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SK증권에서 채권하고 또 재미있게 또 부동산 함께 다뤄주신 우리 신월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우 우리 신월 연구원님 볼 때마다 이게 항상 이게 각이 살아계셔 이게 각도기님이시고 여기 또 이렇게 네. 각이 살아계시는. 엄청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머리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유, 쓰질 않아 머리가. 네. 뭐 예. 저기 병원 다니시면 됩니다. 아예 우리 신월 연구원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뵀는데 네, 벌써부터 이제 내년도 전망이 지금 발간이 된 거죠 지금. 네, 지난주에 발간을 네. 했고 FOMC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네네. 최종적으로 뷰를 좀 가다듬고 네네. 발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블랙 먼데이 뭐 이런 말씀 오늘 또 먼데이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네. 하루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항상 이벤트들은 있지만 이번만큼 네. 부담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임했던 적이 있었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22년 전망이 상당히 틀렸음을 반성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의 뭐 업이 항상 반성하고 다시 네. 가다듬고 좋은 뷰를 제시 드리는 것이 저희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번에도 각오를 하고 냈으니까 네. 좀 좋게 잘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게 각이 서 있어서 네. 이번 전망할 때 부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이게 전망이라고 연간 전망 같은 경우 특히나 거의 한 11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증권사마다. 근데 11월이면 아직 연말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주어진 정보로 내년을 전망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생각하실 때 증권사 전망 맨날 틀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에 나온 재료들로 이제 기준점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망의 결론보다는 좀 로직, 주요 전망의 논리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가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신 의원님 뭐 차근차근 제가 여쭤보긴 할 텐데 네. 전체적으로 조금 짤막하게 네. 이렇게 요약해서 네. 일단 내년도 시장 전망 특히 이제 우리가 다들 관심 있는 게 금리니까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조금 간단하게 네.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질문 드리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금리의 향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금리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그렇지만 시장의 민감도는 조금 이제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그 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다만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선반영을 하니까 물가, 특히나 코어 CPI, 근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서서히 덜어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또한 이에 맞춰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그만큼 기준금리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네.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이미 오늘 KDI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이제 후퇴되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선반영해서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좀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좀 이런 말씀을 요즘에 드리면 좀 섣부른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겠지만 중앙은행들은 쉽게 피봇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밟고 누르려는 스탠스는 나오나 시장은 먼저 금리 인하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엇갈린 정책과 시장의 뷰가 시장이 먼저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은 내년도 여름 이후부터 조금 가파르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레벨을 하회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딱 말씀하신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말 밟아버리고 싶어서 네.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거는 말씀하셨듯이 코어 CPI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네. 투자자분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상당히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어요. 실질금리. 네. 네.
그런데 기대 인플레는 그 실질 기준금리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상당히 아직은 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후행적으로 기대 인플레에 의해서 이제 개인 서비스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억눌릴 텐데 네. 워낙에 미국 경제는 견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물가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물가 지표의 구성 항목 중에 서비스에서 집세와 공공을 제외한 최대 그 기여도가 개인 서비스거든요. 미국 지금 말씀 주시는 지금은 이제 한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네. 근데 한국 물가에 있어서 공공은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집세는 내려갈 때는 좀 지금은 오르는 걸로 나오고 올라갈 때는 좀 덜 오르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서비스는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잡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 반락을 하는 부분들은 3분기 때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국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입니다. 지금? 네. 네, 좀 전에는 미국을 말씀드렸고요. 즉 공통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더 이상 치고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금리의 정책에 기대 경로에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실질 기준금리가 올라온 부분을 통해서 그 연간고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워낙에 좀 대응이 느렸고 그리고 올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거친 모습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하는 모습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식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판에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내년도에도 기준금리는 뭐 내려가기는 어렵고 네.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여름철 이후라고 했나요? 네. 그 이후로 아마 시장 금리가 향후에 통화 정책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면서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질 거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망에서 일단은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고 이제 저희도 관심인 게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결국 이제 기준금리 수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요번 사이클에서 터미널 레이트를 혹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번에 이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연간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긴축 통화 정책의 최종 금리 인상 레벨을 한국은행은 3.5에서 3.75%, 네. 연준은 4.75에서 5.0%로 보고 있고 아, 한은 총재 주요 멘트 중에 지금 두 가지가 가장 회자에 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통화당국은 재정에는 독립적이 되었지만 연준에는 비독립적이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를 12월까지 보는 것이 더 좋은데 네. 증권사 리서치의 입장상 조금 빨리 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월 금통위는 3.5%까지 저희는 50bp 한국은행은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가장 핵심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4.8까지 갔죠. 연준은 12월 FOMC에서는 4.5까지 가고 내년 1분기에 1회 또는 2회의 베이비 스텝으로 4.75 또는 5.0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5.0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3.5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네. 보여지고 또한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 한국은행의 그런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고려할 때 네. 이례적인 50bp 빅스텝을 하고 갑자기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조금 상당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레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움보다는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나 네. 베이비 스트롭을 가서 멈추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3.5 또는 3.75가 마지막 최종 금리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5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나 연준이 5.0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네. 가능성을 좀 열어두되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물가가 우리가 지금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레벨에서 25bp 정도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어둬야 된다. 네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망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결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제 딱 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레인지로 지금 네.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우리나라도 이제 좌우될 거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먼저 조금 짚고 네.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 FOMC 결과를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늦추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높이는 예상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FF 선물 시장을 보면 내년도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에 터미널 레이트를 약간 5에서 5.25 정도로 네.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확률이 가장 높은 그 레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위원님 전망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보다 혹시나 조금 금리를 낮게 보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시장과의 약간 다른 부분을 이 점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과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급변한 태도 돌변 이 부분이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이 너무 가팔랐다라는 거예요. 0.25에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급감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점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게요. 5페이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종 금리 레벨보다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과 미 국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라면은 결국 경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21년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US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의 동행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무브 인덱스나 US 달러 인덱스가 재료에 의해서 반락을 하게 되면은 공교롭게 그 당시마다 미국채 금리 레벨도 내려왔었거든요. 이 시점이 최근 내에서는 여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 2.6까지 갔었던 때하고 겹치게 됩니다. 이때 좀 정책의 흐름에 대한 가속도가 좀 제어가 걸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12월에 하게 되면은 이제 50bp 내외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네. 거의 충격이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5.0에서 5.25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돌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물가에 대해서 실질 기준금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면은 더 이상 올리기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튜브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바람을 빼고 가잖아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가 밟아서 누르거나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누르면은 빨리 빠지죠. 그런데 바람을, 예. 잠시 이제 힘들면은 손을 떼거나 발을 떼잖아요. 그럼 빠지는 속도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빠르지만 누를 때보다는 덜 빠져요. 네. 그러니까 금리의 동결이라는 점은 계속 누른 상태로 그냥 어떤 것을 벽돌이나 무거운 것을 얹힌 상태에서 가만히 가겠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레벨을 더 올려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금리 레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기대 인플레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될 때에는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는 게
뭐 달러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는 조금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네.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물가만 보겠지만 금리 레벨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그리고 고용 시장은 좀 천천히 바뀌겠지만 네. 듀얼 맨데이트 상의 완전 고용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누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오래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 금리 레벨을 더 높이 올리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네네. 각도님들도 질문하실 거 많이 있으실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통화정책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에 유지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요번에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이제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뭐 5% 내외까지는 지금 미국 금리 수준이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뭐 처음에야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신용 스프레드를 더한 이제 각각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질 텐데 네. 그게 과연 이렇게 장기화됐었을 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일 건지 네. 정말로 그냥 튜브 바람 자동적으로 빠지게 살짝 올려놓은 정도일 건지 네. 아니면 그게 뭔가 좀 파괴적인 그런 충격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연준의 입장상 작년의 물가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보수적인 시장에 불편함을 주는 스탠스는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상반기의 주연이 이제 공급층 요인의 물가 상방 압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반기는 이제 밀려났죠. 하반기의 주연은 누구냐? 결국 수요층 요인이고 우리가 미국 연준의 물가 지표는 타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개인 소비 지출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PI를 더 많이 보거든요. 즉각적인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요거인 거죠. 거기에 핵심은 이제 주거비를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표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 주거비용의 소비자 물가 증감률, 그리고 연준 기준금리, 미국 주택 공실률 세 개를 같이 봤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와 미국 주거비 CPI의 증감률의 상관계수가 71년 이후 지금까지 0.71이에요. 동행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거비가 오른다라고만 해석하면 너무 단편적이고요. 네. 여기에서 수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하우징 마켓도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축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실선으로 미국 주택의 공실률인데요. 우리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공실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으면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실률이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 사회 초년생 때 그냥 급해서 그냥 여기랑 계약할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과거 7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공실률이 우하향, 그러니까 역축이니까 올라갔던 것이죠. 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택시장이 상당히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거비 CPI와 연준의 기준금리와 괴리도가 커지면서 공실률이 지금 22년 상반기 말 5.6%입니다. 공실률 통계치 작성 이후 평균치가 7%대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가 8.4%예요. 엄청 벌어졌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은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이고 근원 물가가 쉽게 잡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MZ 세대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물론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독립적인 욕구가 많이 생겼지만 미국은 특히나 성인이면 나가라고 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어려움들이 이 캥거루족처럼 부모 밑에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와는 다르게 또 미국은 대학생들이 모기지에 대한 대출,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그 등록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학 등록금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실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바뀌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만큼 공실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주택의 최근 기존 주택과 미결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과 결부시켰을 때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상방 압력, 네. 그러니까 렌트비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레벨보다는 오랜 기간으로 가고자 하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어 CPI 볼 때 계속 핵심적으로 보는 게 렌트비 언제 빠지느냐 네. 이건데 현재 흐름으로 공실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이라면 임대료 빠지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주택값은 떨어지는데 네. 보통 레깅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레깅하겠죠. 예. 그 레깅도 생각보다 공실률이 이렇게 낮으면 굉장히 더 길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제 한 3개 분기에서 네. 4개 분기 정도를 보면은 빠지는 속도가 2분기 중반부터 이제 증감률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실률이 낮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늦게 하거나 소비자 물가의 증감률 오름폭의 축소세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네.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고원지대, 금리의 고원지대가 꽤 오래 갈 수 있다고 그거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그 논리가 네. 실제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저는 터미널 레이트를 시장보다 약간 낮게 보는 것은 이미 조금씩 변화의 모습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리다가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미국 연준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 절대 낮은 금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은 따라서 금리 올린다고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채권 시장 완전 경색이 오는 정도 수준까지 됐는데 이번 그 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속 얘기했고 강조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률이에요. 고용이 탄탄하다. 고용이 네.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박 박사님이 얘기하는 오버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고용이 네. 계속 탄탄하니까 고용 지표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야 금리를 움직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너무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네.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양적 완화할 때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 네. 실업률 그리고 U6 실업률 봤었는데요. 저는 지금은 그때의 고용 지표를 중요성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미국 경제에 어려움이 봉착했었고 세계의 이제 미국 경제의 경쟁 국가였던 일본이 치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서 압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구도는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어려움은 고용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상회하는 마진을 붙일 수 있는 생산성이 나온다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장 11페이지인데요. 이 지수가 좀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위 노동 비용 지수와 생산성 지수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010년대 후반부부터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부분은 1970년대 이후 지금 약 40여 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까만색을 보시게 되면은 생산성 지수는 8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매우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2010년대 중반부에 나타났던 것이죠. 미국 경제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G1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났었던 시대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웠었던 게 뭐냐? 결국 1970년대에 이제 금태환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버블이 끼었던 부분이 스택으로 갔었는데요. 1970년대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실선이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상기하는 40여 년 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을 계속 요즘에 복귀하는 부분들은 이런 노동 비용, 결국에 너무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결국 경기를 망가뜨려서라도 잡아야 된다랐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회계 용어로 우리가 재무 회계를 많이 하는데 경영진들은 이제 원가 회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은 다이렉트 코스트이고 이걸 두 개로 나누면은 결국에 원재료 가격인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 그리고 노동 비용을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DM과 DL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오르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생산성은 그만큼 안 오르는 것은 비농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던 것이고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업을 미국이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증시나 여타 경제에서 그만큼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꽂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과거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기술은 했지만 이 생산성 지수의 평균치 증감률이 2000년대는 2.7%였다가 10년 된 1.1, 지금은 0.8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는 부분들이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고용시장이 이렇게 비용이 오른다라는 거는 고용시장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최근에 뉴노멀과 2000년대 이후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한국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미국 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을 지금 한 5% 정도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뭐 우리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제일 사실 관심 있어 가는 것도 미국시 10년짜리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시 10년 금리는 지금 한 4.14, 15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만약에 정말 연준이 5%까지 계속 금리를 높여간다고 한다면 10년짜리 금리에도 좀 약간 상승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 좀 네. 예상하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조금 리스크 팩터로 지난주에 보니까 미 연준에서 뭐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그 미국채 시장의 약간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이 엔화가 약해지면서 이 BOJ가 엔화를 이제 개입, 네. 달러 매도 개입을 하려면 결국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미국채 시장에 마찰적으로 뭐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좀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5%까지 가는 과정 네. 그리고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미국 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매도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마찰적으로 미국채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 없는지 네. 그거랑 그럼 레벨 상단은 네. 어느 거 보시는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기준점이 미국채 10년물이죠. 네. 지금 올해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계속 따라 올라갔어요. 왜냐? 미국이 기준이니까요. 그럼 내년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최근에 가장 내년을 시장을 잘 나타내는 것이 호주 국채예요. 19페이지에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와 주요국 국채 10년물 월간 평균금리 추이인데요. 지금 호주 국채 10년물 금리는 4%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50pp씩 금리를 올리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한 지 한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통방문과 같은 성명문을 보게 되면은 금리는 더 올려야 되는데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영향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적어 놓으면서 25bp로 내렸어요. 네. 결국 시장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빅스텝으로 계속하기엔 좀 부담스럽구나. 베이비로 좀 전환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빅스텝을 밟았죠. 왜냐? 우리는 호주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죠. 수출을 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저희는 4.75에서 5.0까지 쭉 올라가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금으로부터 40에서 60bp 정도의 상단은 열어 두되 레인지 상으로 급격하게 이탈을 해서 4.5%를 아예
상단을 뚫고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04에서 06년도의 금리 인상 때도 연준의 기준금리 종착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이미 2006년 1월부터 기준금리가 미국제 10년물 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번의 한 4번의 회의 이전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역전이 돼도 무방하다라는 점이지만 조금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죠. 이걸 잡히고 올라가는 멱살잡고. 네,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니까 한 네. 40에서 60pp 정도는 좀 두되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올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제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영향력이 점차 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미국제 10년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가 이미 호주 국채에서 나오고 있고 네. 플러스 알파는 아직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더 열어두자.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금리 상승 압력은 아직 연말 연초에 남아있다라는 점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마찰적인 부분은 사실 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측면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와 주요국 실질 실효 환율을 24페이지에서 좀 나타냈는데요. 지금 강달러다 한 것이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을 보시게 되면 이미 2년 전인 2021년부터 달러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모든 나라가 힘들었거든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 실효 환율이 어려움을 딛고 엔화, 유로화, 원화 다 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달러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22년부터 연준의 정책이 매우 긴축적으로 가면서 정책까지 애드업이 되면서 실질 실효 환율의 레벨업이 되는 가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는 마찰적인 요인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경제 네. 펀더멘탈이 그나마 있다. 다만 유동성이 그만큼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와 무브 인덱스에서 이미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 인덱스는 21세기 평균치 대비 25% 이탈을 했는데 무브 인덱스는 약 80% 이탈을 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회귀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채의 변동성은 그만큼 덜 이제 민감해질 수 있다. 물가에 의해서 채권 시장의 주적은 물가인 것처럼 물가에 의해서 채권 시장 약세장이 작년 말부터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악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채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뭐 계속 이제 질문을 더 이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채권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에서도 이제 미국 채금리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채권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네. 또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좀 투자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시긴 한데 뭐 각도기님도 최근에 뭐 말씀 몇 번 주신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주식 이외에 투자 대안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채권 뭐 한전채 같은 경우도 뭐 6% 넘는 자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액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 국내 채권 내지는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이제 크레딧에 대한 부분은 좀 네. 민간 영역에서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만은 네. 과거 긴축 통화 정책의 후반부에서 가장 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전환되는 것은 주요국들의 국채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국고 3년물 금리가 4% 초중반에서 계속 레벨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레벨이 3.25에서 3.75 레인지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4% 하회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시행령이 10월부터 발효가 되었고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른바 알채권, 국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 법안 또한 추진한다라고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생긴다라면 네. 절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죠. 다만 우리 모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민감도는 개별적으로 다른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채보다 리스크가 좀 있는 것들을 얹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는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크레딧 부분에 이제 콜옵션 미행산이 지금 뭐 방금 각도기님께서 속보를 또 알려주셔서 행사를 할 것이니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미국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후반부에서 종료가 되었을 때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안 좋은 애들은 정말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애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리턴으로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리도 떨어지고 스프레드도 줄어든다라면은 굉장한 이점이 되죠. 그렇지만 잘못 담으면은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긴축 통화 정책 후반부이지 종료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고 내년도 1분기 전후부터는 선별적인 국채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크레딧에 대한 위험도 불확실성은 분명히 지금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리턴을 위해서는 안정성을 위한 그 면밀한 검토는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연말까지 국채 투자하고 내년에 회사 체중에 괜찮은 거를 네.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저금리 시대 때 발행했었던 네. 저금리 쿠폰 음. 이 표체가 낮은 왜냐하면 쿠폰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금리 때 발행이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액자산가나 많이 채권에 이렇게 이른바 올인을 해서 소득을 많이 내면은 빨리 그 구간에 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금리 시대 때 발행했었던 저금리 쿠폰은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금 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수익률은 많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담는 것은 과세 측면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분과 한번 상담을 하면서 그 쿠폰이 좋을지 저 쿠폰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또 현장에 있는 얘기로 설명드리면 어디 블러블러 카드에서 발행한 1.5%짜리 채권들을 네. 9,500원에 최단 9,500원 5% 할인된 가격에 사시면 1.5%만 세금이 붙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에서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은 그거를 노려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역시 또 현장에 계신 또 최고의 PB 스타때 정리 잘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요거는 좀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채권을 주로 담당하시지만 이제 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채권이 사실 메인 투자처는 아니시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주식과 채권이 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마지막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왔고 시장금리도 뭐 내년도 여름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채권 가격도 오르겠지만 주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그럼 다시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고 워낙에 빠르게 요즘은 금융시장의 자산시장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패턴에 의해서는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저는 증시에 대해서는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인플레 상에서도 버티는 힘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제가 증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주식도 양극화, 약간 편향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인플레에서도 강하고 만약에 여기에 금리까지 턴어라운드 한다라면은 네. 그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지 결국에 이 자본시장에서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높을 수 있는 여력을 좀 제공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지금만큼 연관성이 높지 않았을 때는 채권이 가고 나서 주식은 막 엇갈린 모습이 나오다가 완연하게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때 안정적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전문가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천해 주시면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투자 수익률 제고에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강해지면 주식도 같이 강해질 수 있다. 네, 충분히 이번에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2022년에 있었던 자본시장하고 정반대의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가 100년 내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반작용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시간을 더 할애를 하고 싶은데 또 저희가 또 2부, 3부가 있으니까 우리 신월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